안녕하세요. 자, 2020년 국가직 7급 형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출제됐던 문제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이한 수준입니다. 평이한 수준. 그러니까 보통 이 정도 수준의 문제라 그러면 만점을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수로 뭐 한두 개 틀리는 정도. 그렇지, 우리 학원 모의고사, 매월 보는 모의고사 수준에 비교해 봤을 때도 뭐 거의 다 맞거나 뭐 한두 개 정도, 그 정도 생각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 원래는 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난이도 높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시험 문제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평이하고 기본적인 내용으로 출제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자,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형사사건으로 요게 기소되었다가, 자, 무죄 판결 받은 사람. 자, 이래서 집행이 되면 우리나라에 와서 그 집행된 기간을 고려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미결구금된 거는 고려 안 하죠. 미결구금은 산입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7조 적용돼야 된다 하면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미결구금은 이 적용하는 게 아니고요. 현실적으로 유죄 확정이 되고 집행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형법상 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자, 공문서는요, 우리가 보호주의 관련해서 제5조 내외 국통 유문인 중에 이 공문서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서 한국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지 법률에 의해서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는 예외를 한다. 이거 어디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거 6조에 나오는 이야기죠. 6조. 그러니까 5조에는 이런 단서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건 틀린 질문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윗부분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문서에 관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도 적용하지만 요거는 빼야 돼요. 다만은 6조에 나오는 거예요. 그 외의 범죄, 5조에 기재된 그 외의 범죄의 경우에 6조는 단서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5조하고 6조를 지금 같이 섞어놨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 됩니다. 자, 애초에 죄가 되지 않은 행위를 구속요건 신설하여 포괄일죄 처벌대상 삼는 경우. 자, 이게 뭡니까? 자, 실제 사례가 있죠. 옛날에 강제추행죄가 있었는데 새롭게 범죄가 신설이 됐다 이거죠. 상습 강제추행죄라는 범죄가 신설이 되고 옛날에는 친고죄였었는데 지금은 비친대죄로 바뀌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없던 범죄가 신설이 되고 나서는 과거 추행 행위와 현재 추행 행위를 합쳐가지고 이 상습 강제추행죄 처벌할 수 있느냐? 이거 안 되죠. 새로운 범죄가 신설이 됐을 때는 이거는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 피고인에게 이 불리한 소급 적용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신설된 포괄일죄, 그러니까 상습 강제추행죄 이 처벌 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신설된 법규를 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거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형벌에 관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 자,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은 성격이 동일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약한 의미의 위헌 결정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소급표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죄로 되지 않는 경우라 해서 무죄 판결해야 됩니다. 무죄 판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법원은 공소기각 판결 선고된다 아니고요. 무죄 판결입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제한한 행위에 대해서는 양벌 규정이 적용 안 되죠. 양벌 규정은 종업원, 그러니까 피고용자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법인도 같이 책임을 진다는 건데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이라 그러면 뭐 선임 감독성 어떤 의무 이런 걸 우리가 논할 여지도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양벌 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금지 위반 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에 종속하는 것이 아니다. 종업원의 범죄 성립이나 처벌이 영업주의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될 필요는 없다. 이게 별도로, 그러니까 반드시 뭐 우리가 정범과 공범 간의 관계에서 공범 종속성 이야기하듯이 그런 관계가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자, 3번 질문 보시면, 자, 친고죄의 경우에 양벌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자, 보통 이제 양벌 규정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자, 법인은 대표자가 있고요. 법인이나 또 개인 같은 경우에 이 고용된 사람, 그러니까 대리나 사용인, 종업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런 아래쪽에 있는 이 사람들의 어떤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 위쪽에 있는 이 고용주도 같이 처벌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제 양벌 규정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인은 보통 범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법인은 범죄 능력이 없고 다만 양벌 규정을 통해서 수용 능력만 인정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이 고소라고 할 때는 이 법위반 행위를 한 사람만 고소하면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양벌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것은 이거는 수용 능력을 인정해 가지고 형벌의 대상이 되는 거지. 실제 가해행위를 한 사람들은 이쪽이니까 친고죄의 고소는 여기 종업원에 대한 고소로 충분하다고 봐야 됩니다. 친고죄에 대해서 양벌이 적용되는 경우 행위자 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으면 족하고
나가 양벌균형에 처벌받는 법인에 대해서 별도의 고소를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법인 직원의 위반 행위로 인해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에 자, 위반 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했다. 자수 감경 규정. 자, 직원이 자수한 경우에 자수 감경 규정 정하려 그러면요. 대표자가 자수를 해야 됩니다. 대표자가. 종업원이 자수한 경우 가지고는 자수 감경 규정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자수 감경에 관한 형법 조항 적용할 수 있다. 아니죠. 대표자가 자수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자, 갑이 절도 범행이 발각되었을 경우에 체포를 면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도의 생각에서 등산용 칼을 휘두르는 경우. 자, 절도 범인이 체포를 면탈하거나 주의적 인멸하거나 재물 탈환에 한가할 목적으로 포켓발을 가하면 준강도가 되잖아요. 중강도할 목적의 예비는 강도 예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 예비죄가 성립한다 하니까 틀린 질문이 됩니다. 준강도는 절도범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절도는 원래 예비죄 처벌 규정이 없거든요. 그래서 준강도할 목적의 예비를 강도 예비로 처벌한다 그러면 이 특수절도 같은 경우는 이제 마치 예비를 처벌하는 것 같은 똑같은 결과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인정할 수가 없다. 절도죄는 예비죄 처벌이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강도 예비로 처벌할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갑은 강도를 하려고 흉기를 구하던 을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자충격기를 건네주었는데 을이 실행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 갑은 을의 강도 예비에 대한 방조문 성립. 자, 예비죄한 방조문은 끝난 거죠. 예비죄한 방조문은 안 됩니다. 방조문은 반드시 정범이 시에 착수해야 돼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말이죠. 방조를 한 게 아니고 교사를 했다면은 31조 2항, 교사를 했다면 31조 2항 특칙에 따라 가지고 교사자와 비교사자를 예비범에 준해서 처벌할 수 있지만 방조는 그런 특별 규정조차도 없어요. 그래서 예비죄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갑이 자신을 배신한 A를 살해하려고 사냥용 총을 구입한 직후에 스스로 후회하고 총을 폐기 처분해버렸습니다. 갑에게 살인죄의 중지미수 규정이 자,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미수 인정할 여지가 없다. 이게 판례죠. 판례는 미수는 항상 시행착수 이후의 개념이다. 시행착수 이전에 예비 단계에서는 중지미수를 정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자, 그건 묻는 문제고요.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해서 을병을 고용하면서 대가 지급을 약속한 게 이 살인 예비죄로 처벌한 예가 있죠. 자, 갑이 을병을 고용하면서 A를 죽여달라고 부탁했다. 원래 예비죄의 구성 요건은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기본 범죄를 범할 그 준비행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준비행위 그 자체에 대한 어떤 고의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인을 해달라고 부탁하면서 타인을 고용한 경우에 자,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 실제 예비행위, 예비행위에 대한 고의도 다 있다 해가지고요. 살인 예비죄를 인정한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1조 2항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원래 살인을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이를 승낙하고 시행착수 안 나가면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예비 업무에 준해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죠. 사실은 이 판례가 지금 예비죄를 인정하고 있긴 하지만 31조 2항을 적용해도 예비죄가 되는 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31조 2항도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공무관계 이탈 문제. 자, 공무관계 이탈은 우리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탈이라고 할 때는요, 항상 이 두 가지를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실행에 착수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거, 이게 이제 공무관계 이탈 문제입니다. 자, 실행 착수한 이후에 이탈, 이건 아니에요. 실행 착수한 이후는 무조건 중지미수 요건을 갖춰야 돼요. 만약 실행 착수한 이후에 이탈했다 이런 말 나오면은 지문에서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탈했다 이런 말 나오면 이건 이탈했다는 말은 그냥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도망가는 거 가지고는 이게 범죄 성립을 조각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실행 착수한 이후는 어떻게든 결과를 막아야 됩니다. 방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실행 착수 이전에는 자기 혼자 이렇게 이탈을 허용한다면, 이탈을 빠져나간다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공동조직 죄책을 안 지게 돼요. 자, 지문 보시면 공모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다른 공모자의 실행에 영향을 미친 때 자, 범행을 제재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등 실행에 미친 영향을 제거하지 않는 한 공모항에 이탈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이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공모항에 이탈하려고 그러면 그가 미친 영향력의 제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보시면 자, 단순 공모자 중 어떤 사람이 실행이 이르기 전 죠. 자, 전입니다. 이거 반드시 체크해야 됩니다. 이러기 전. 이러기 전에 이탈했다 그러면 그 위에서는 이 사람 빠져나갔으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시행 착수한다 하더라도 이 갑은 공동조직 죄책을 안 지는 겁니다. 이후에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의해서 공동조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이탈의 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인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 맞아요. 자, 이건 판결문에서 그대로 시험 지문을 만든 겁니다. 자, 넘어가면은요. 자, 그 다음 3번 질문 한번 보세요. 가출 청소에 성매매 하도록 한 후, 자, 성매매를 하도록 했다. 어떻게 됩니까? 시행착수
이전이 아니죠. 시행착오는 했잖아요, 벌써. 시행착오 했잖아요. 시행착오 하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막아야 된다, 이냐, 막아야 된다. 근데 보세요. 자, 별건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공범들이 그 청소년이 계속 성매매를 하겠다. 성매매 하도록 하고 계속 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지를 못했네요. 못 막았으면 전부 다 지금 다 져야 되죠. 피고인의 실질적인 어떤 행위 지배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공동 죄책이 인정되지 않는다. 아닙니다. 원래 공동정범은요, 일부 시행 전부 책임이에요. 공모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시행 전부 책임입니다. 자, 한 사람이 만약에 시행에 착수한 이후에 자기는 이 공동정범 죄책을 안 질라 그러면 어떻게든 결과를 방지해가지고요, 중지미수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근데 이걸 방지를 못했다? 자, 시행에 착수한 이후에 방지를 못했다? 그럼 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행하다가 돼 있네요. 행하다가 시행 착수했죠, 벌써. 시행 착수했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래서 못 막았죠, 지금. 다른 사람 다 범죄 범했죠. 그럼 같이 공동주범 죄책을 지는 거죠. 자신이 관여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 공동주범은 일부 시행 전부 책임. 같이 공모한 범위 내에서는 누구든지 한 사람이 범죄를 범해도 나머지 사람 다 같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모한 범위 내에서는 그래요. 자, 5번 문제. 이거는 뭐 아주 쉬운 문제죠.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 결론이 다른 것. 뭡니까? 자, 원래 이 사실착오의 경우는 법정적 부합설과 구체적 부합설 다른 거는 구체적 사실착오 중에 방법의 착오, 이 경우죠. 구체적 사실착오, 방법의 착오. 그러니까 인식한 범죄 사실하고 발생한 범죄 사실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빗나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빗나가는 경우. 객체의 착오를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관계가 돼요. 이런 관계. 방법의 착오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놓고 A인 줄 알았는데 B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게 객체의 착오가 되는 거고요. 방법의 착오는 A를 공격했는데 엉뚱한 다른 사람한테 결과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방법의 착오가 되죠. 그러니까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이 다른 것은 이 경우가 다른 거죠. 이 경우. 그럼 그거 찾으면 됩니다. 자, 오인한 경우 이거 위에 거죠. 객체의 착오죠. 이거 아니고. 그 다음에 가만 A를 살해하려고 총을 쐈는데 빗나가서 옆에 있던 B, 객체 착오가 아니라 방법의 착오죠. 여기 해당이 되고. 자, A의 도자기를 깨려고 했는데 빗나가서 다른 사람, 이 사람 재물 손괴하려고 그랬는데 이 사람 재물 손괴됐다. 이거 방법의 착오죠. 그러니까 이것도 해당이 되고. 자, 갑은 A를 상해하려고 돌을 던졌는데 돌을 비나 A 개가 맞았다. 자, 사람에 대한 상해하고요. 그 다음에 개는 제물로 취급합니다. 이 손괴 문제죠. 그러니까 인식한 범죄와 발생한 문제가 다르면 이 추상적 사실착오가 돼요. 그러니까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 다 결론이 똑같습니다. 인식한 범죄에 대한 미수와 발생한 범죄에 대한 과실이 되죠. 다만 이제 재물 손괴 같은 경우는 과시범 규정이 없어요. 과시범 규정이 없으면 그 부분은 처벌을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되겠습니다. 자, 결과적 가능성 수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모의고사에 많이 했던 지문이죠.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하고 중한 결과에 대한 고의범의 형입니다. 그럼 형을 비교해가지고 고의범의 형이 더 높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형이 더 높을 때는 상상격,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특별관계가 됩니다. 특별관계는 A, B와 A의 관계로 보면 돼요. 그래서 A는 A, B에 들어가지만 A, B는 A에 못 들어가죠. 이런 경우가 특별관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살인은 여기 치사 부분에 여기 포함이 되는 거고, 특수상해죄 같은 경우는 특수무지만 치상 이 부분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관계가 돼서 부진 결과적 가중만 성립합니다. 근데 이 문장 보시면 고의로 중한결 발생한 A가 별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결과적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경우죠.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상상기합이죠. 그래서 이 결과적 가중범이 뭐 특별관계 있다 하니까 이거 바꿔놨죠.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여기서 요 내용도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요 판례 사안 있죠. 이 범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하나의 행위로 범죄를 범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의 행위로 범죄를 범했을 때 만약에 별개의 행위로 별개 범위로 이루어지면 그때는 실질기합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행위로 이루어졌을 때, 자,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에 대해 고의범의 형 비교해서 이 고의범의 형이 더 높을 때는 상상기합 관계. 자, 이거는 반대로 해놨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전자 충격기를 사용해서 강간을 시도하다가 자, 미수에 그치고, 자, 강간이 미수에 그쳤네요. 자, 결과적 가중범에서는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중한 결과 발생하면 기수범이 됩니다. 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결과적 가중 미수를 인정하지 않은 학설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는 판례를 묻고 있는 거지 학설을 묻는 게 아닙니다. 자, 피고인이 편도 2차 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끼어들었다. 이건 뭡니까? 일반 교통방해가 됩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 그러면 일반 교통방해 치사죄 문제가 돼요. 결과지 가지면 문제죠. 일반 교통방해 치사죄가 성립한다고 돼 있죠. 이 맞는 지문입니다. 고속도로에서 말이죠. 고속도로에서 예를 들어 차를 세워놨다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일반 교통방해단 말이죠. 일반 교통방해. 그런데 원래 고속도로에서 이 차를 세워놓으면 사람은 빨리 피해야 됩니다. 여기 계속 서 있다 이러면 고속도로에서 차 옆에 서 있다는 것은 죽여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뒤에 달려오는 차량들이 들이받아버린 거죠. 특히 이제 트럭 같은 경우는 싹 갈고 그냥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보세요. 이 경우에 여기서 사람이 사망한다고 할 때 요 사이에 그러니까 일반 교통 방해 행위하고 사망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정이냐면 뒤에 달려오는 차량이 좀 과속으로 달리는 거죠. 과속으로 달리고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다. 이런 내용이 중간에 끼어드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 어떤 범죄 행위와 중앙교화 사이에 다른 사정이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판례는 이게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황에서 좀 과속으로 달리고 안전거리 미확보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기 때문에 이런 사정이 여기 개입된다 하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가 인정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과까지 뭐 성립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뒤따르는 차량이 급정차를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좀 이렇게 과속으로 달렸다는 이런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결과적 가중범위 인과관계 다 인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자, 형법 교통방해한 치사상죄는 결과적 가중범위고 사상의 결과사에 상당히 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제3자의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나 같은 지문이 있는 거죠. 과실 등 다른 사실이 게재된 때에도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 좀 우리나라 고속도로 상황상 과속으로 달리고 안전거리 좀 위협하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정이 개입됐다 하더라도 인과관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갑은 A를 골탕 먹일 생각으로 자, B의 창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자, 창문을 향해 돌을 던지면 창문이 깨지겠죠. 그럼 이 골탕 먹일 생각이라는 것은 손괴 의사가 있는 겁니다. 재물 손괴 의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 돌을 던져 창문이 깨뜨렸는데 하지만 마침 연탄가스에 중독되어 위험한 상태에 있던 A는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손괴 의사로 행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뭐가 돼버렸어요? 긴급 피난. 진짜 사람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만약에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유리창을 깼다 그러면 이거는 긴급 피난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떤 구조가 되느냐 하면은 결국은 유업성 조각 사유에서 자, 이런 경우가 되죠. 자, 보시면 유업성 조각 사유에서 자,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 유업성 조각의 객관적 요건을 뭐라고 합니까? 객관적 정당화 상황. 주관적 요건을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 하는 거죠. 자, 유업성이 조각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 사람은 긴급 피난 상황은 인정이 돼요. 객관적으로 긴급 피난할 수 있는 상황은 인정이 되지만 뭐가 없습니까? 긴급 피난한다는 의사가 없죠. 이건 지금 장난으로 남의 유리창 깨버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주관적 정당 의사가 없는 경우에요. 자, 이런 경우 이걸 우리가 보통 이제 정당방위 같은 경우는 우연방위, 긴급 피난 같은 경우는 우연 피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되는 겁니다. 자, 1번 지문 보시면 유업성 조각 사유를 검토하면서 주관적 정도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 자, 보세요. 이게 필요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것만 보고 판단한다는 거죠.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객관적 요건은 다 충족하기 때문에 유업성 조각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무죄가 돼 버리는 거예요. 원래 구성요건의 유업성은 자, 구성요건 형성은 범죄 불법을 형성하는 거고 유업성은 불법을 없애는 사유죠. 이게 플러스 이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되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런 구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필요 없다. 자, 주관적 요건은 불법의 세계에서 더 이상 검토하지 않는다. 이런 그런 견해를 취하게 되면 객관적인만 놓고 봤을 때는 자,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제로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적 정당화에서 분류설에 의하면 이것만 갖고 판단하기 때문에 바로 무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불가을 하면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필요한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필요하다고 보니까 이게 없으니까 유성을 조각 못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자, 필요하다는 입장은 구성요건 행위의 결과 반가치 행위와 같이 모두 상쇄되어야 유성이 조각될 수 있다는 점을 근거한다. 그렇죠. 자, 객관적 정당화 상황에서는 객관적 불법 결과 반가치를 상쇄시키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으로 행위 반가치를 상쇄시킬 만한 주관적 정당화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불법은 객관적 정당한 상황으로 상쇄시켜버리고 주관적 행위 반가치는 결국 주관적 정당 요소로 상쇄시켜버리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둘 다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되는 거죠. 이거 지금 학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 3번 질문 한번 볼게요. 자, 행위 반가치는 인정이 되나 객관적 정당한 상황의 존재로 인해서 결과 반가치 인정되지 않으면 지금 여기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객관적 상황에 따라서 객관적 결과 반가치가 상쇄돼 버렸고 자, 주관적 정당 요소가 없으니까 요것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행위 반가치만 있단 말이에요. 행위 반가치만 있고 결과 반가치가 상쇄된 거 이거 뭡니까? 불능미수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설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가백의 불능미수 기준을 유추정하자는 견해에 이르는 경우에 가백 자 여기까지는 잘 나가다가 가병이는 불가불이다? 지금 점을 손괴죄 있잖아요. 손괴죄 불능미수로 처벌해야 된다는 견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불이다는 갑자기 3,000%로 가버렸네요. 이거는 불능미수 추정설이 되는 거고 행위 반가치는 있고 결과 반가치가 없는 게 바로 불능미수하고 똑같은 건 거예요. 구조상. 그래서 불능미수를 추정하자. 그래서 손괴죄 불능미수로 처벌하자. 이게 다우설 입장입니다. 그래서 불가불이다 하면 틀렸고 자 구설권적 결과 발생한 이상 결과 반가치가 인정되므로 자, 이거는 이제 학설 입장을 하는 겁니다. 가백의 재물 손괴 기술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다, 모든 요건을 다 갖추지 못하면 그대로 처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함에도 존재하지 않는 경우와 동일하게 평가는 문제라는 비판이 있다. 그러니까 다 처벌해버리게 되면, 지금 객관적 정당한 상황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아예 없는 거와 똑같이 취급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대응이 되겠습니다. 자, 추정적 승낙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자, 승낙은 행위 당시에 있어야 되죠. 그리고 행위 이후에 사후 승낙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범죄 다 저질러 놓고 뭐 무슨 승낙을 하겠습니까? 이 범죄 성립해버렸고. 그 다음 2번 질문은 자, 사망한 이후에 위조 문제죠. 이 추정적 승낙 인정 안 된다는 유명한 판례죠, 이거. 이건 이미 문제도 많이 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한테 부동산을 팔아라고 매각 위임을 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이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인감증명서 이 위임장, 발급 위임장을 갖다가 아버지 명의로 작성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위조가 문제됐거든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아버지가 지금 죽었는데 만약 살아 있었더라면 내가 이런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허락했을 것이다. 추정적 승낙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추정적 승낙 인정 안 된다. 이거 사무소 위조로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자, 죽은 사람에 대해서 죽은 사람을 우리가 깨워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 추정적 승낙까지 인정하게 되면 문서의 진정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무소 위조죄 그대로 성립한다는 게 바로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물론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뭐 나한테 그렇게 모질게 말이죠. 이게 뭐 부인하지는 않았을 거다. 자기 혼자 그렇게 뭐 예상하고 기대했겠지만 그걸 가지고 추정적 승낙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추정된다는 이유로 사무소 위조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맞는 질문이고요. 자, 그다음 문제 보시면 자,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 의사에 반해서 취득한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 이익이 된다는 사정 또는 소유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는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사 인정됩니다. 부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례냐면은 그 캐피탈 소유 차량이 있었어요. 캐피탈 소유 차량. 캐피탈 소유인데 이 사람이 이 차량을 뭐 이렇게 몰고 댕기다가 말이에요. 이걸 다른 사람한테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이 담보권자가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몰래 이걸 훔쳐갖고 갖고 간다 이런 이야기죠. 이제 이 절도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정한 사람이 나는 이게 이제 이 차량이 나의 소유가 아니고 이 캐피탈 소유 차량이다. 소유자한테 돌려주려고 내가 지금 가져가는 거다. 그래도 이거 지금 현적 담보 목적으로 지금 점유하고 있는 사람 점유는 보호돼야 되잖아요. 이걸 몰래 훔쳐가면서 소유자한테 돌려줄 의사로 가져갔기 때문에 나는 절도죄 안 된다. 이런 주장을 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서 이거 받아들일 수 없다. 너는 자기한테 기속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소유자한테 돌려줄 의사가 있었고 그런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 현재 그 소유권에 기초한 본권이라고 합니다. 이 담보권자의 점유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절도 승립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이 제3자에게 기소시키는 경우 소유자의 어떤 승낙에 취득된 사정만 있다 해서 무조건 다 불법행사가 부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이런 사례는 흔한 사례는 아니죠. 보통은 다 이제 소유권 침해하는 형태로 많이 취재가 됩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소유자에게 반납하기 위해서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점유를 침탈해 가지고 훔쳐갔을 때 절도죄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리얼 같은 경우는 바로 여기 2번 두 번째 판례하고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 사실 알았더라면 승낙할 것이라 기대하거나 예청. 이거 표현을 잘 봤어요. 우리가 혼자 자기가 아버지가 만약 살아 있을 때 만약 살아 계셨더라면 내가 이런 문서 작성하는 걸 허락했을 것이다. 자기 혼자 기대하고 예측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도 범죄에 성립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승낙이 추정된다 하면 안 되죠. 추정되는 게 아니다. 자, 오상방위 문제네요. 자, 오상방위는 자, 보겠습니다. 엄격 고의설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고의설이라는 이 말 자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 하면은 유업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볼 거냐 아니면 독자적인 책임 요소로 볼 거냐 이와 관련된 학설입니다. 그래서 유업성의 인식을 고의의 내용으로 보면 고의설, 책임 요소로 보게 되면 책임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엄격 고의설 같은 경우는 모든 유업성 요소가 유업성 인식이 고의의 내용으로 보기 때문에 유업성 조각 사유 전제 사실관 착오했을 때 다 고의를 조각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엄격 고의설은 오상방위의 경우에 행위자에게 유업성의 현실적 인식이 없어 고의가 조각이 되고 해당에 대한 과실범 규정이 있는 경우에 고의범이 안 되니까 고의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과실범이 문제되는 경우에 과실범으로 처벌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엄격 책임설. 자, 엄격 책임설은 뭡니까? 아까 우리가 우연 피난을 봤는데, 자, 이 오상방위 문제는 어떤 거냐면은 유업성 조각 사유 중에서요. 유업성 조각 사유 중에 객관적 정당한 상황 이게 없는 거예요. 있다고 오해한 경우입니다. 이 착오. 객관적 전제 사실관 착오가 있었고, 근데 주관적 정당한 요소는 갖추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이 착오를 구성요건 착오로 볼 거냐, 유업성의 착오로 볼 거냐, 이제 견해 대립이 있는 거죠. 유업성의 착오로 보는 견해가 뭐냐 하면은, 엄격 책임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업성의 착오로 봐가지고, 책임에만 영향을 줄 뿐이다. 고의를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상방위를 금지착오, 그러니까 법률 착오로 보는 겁니다. 유업성의 착오 같은 말이죠. 금지착오로 해석해서, 이에 대해서는 착오에 이르게 된 상황의 특성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가해진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유업성의 착오 똑같이 취급해버리니까, 근데 오상방위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자, 도둑인 줄 알았는데 도둑이 아니더라. 이런 경우잖아요. 도둑이 침입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남편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잘못 보는 경우, 그 구조상 봤을 때 사실하고 좀 비슷한 측면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이게 바로 유성 조각사의 객관적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인 어떤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유성의 착오가 조금 구조는 다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일어나게 되면 이거는 위법성의 독자성을 부정하는 견해예요. 그러니까 범죄 성립 요건을 구성요건 책임 2단계로만 설명하는 견해가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입니다. 위법성의 독자성이 없기 때문에 모든 착오는 다 구성요건 착오로서 고의가 조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 사실의 착오 규정이 직접 적용돼요. 모든 착오는 다 사실 착오가 됩니다. 그래서 구성요건 고의가 조각이 되고요. 이에 대해서는 구성요건 해당성과 위법성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유성의 어떤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가해집니다. 유성의 독자성을 부정해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이는 거하고요. 모기를 죽이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서 소극적 구성요건 요소 이론이 이제 비판받는 점입니다. 유성의 독자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구성요건이 부정돼서 범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구성요건에 해당되고 유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부정되는 경우도 있다. 이 차이를 우리는 좀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비판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법역과 제한 책임서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다 통설 입장이죠. 학설상은 통설 입장입니다. 자, 이거는 고의의 이중 기능을 인정해가지고요. 구성요건적 고의는 인정이 되나 책임 고의가 탈락이 돼가지고 결국은 책임이 부정이 되는 바람에 고의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과시범이 문제될 때는 과시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자, 이 경우에 자, 구성요건 입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위에다 가담하면 공범이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자, 제한적 정서인식에 따라서 정범이 구성요건 입성을 갖추면은 설령 책임이 조각돼서 범죄가 무죄가 된다 하더라도 가담한 사람은 뭐가 돼요? 교사문 방지범 성립이 가능하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고의가 조각되면 제한적 정서인식에 의할 경우에 이에 대한 공범 성립이 불가능하다? 틀렸죠.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 제한적 정서인식은 정범이 구성요건 입성을 갖추면 이에 가담한 사람은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잠정적으로 받아들였다. 집행정지는 임시처분에 불과합니다. 이거 받아들여졌다 해서 막 계속 뭐 자기 법위반 행위를 해도 된다. 그걸 허용한 건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적부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거 아니죠. 그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없다고 볼 수 없다. 있다. 처벌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맞는 내용입니다. 자, 뭐 보존처분이 받아들여졌다 해서 너 그런 행위를 해도 된다. 너
그런 행위해도 범죄 안 된다. 이걸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법위반 행위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요 두 번째 거는 이미 제가 모의고사에 많이 냈던 내용입니다. 자, 강도상해죄를 갑이 범행 사실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약에 증인으로 만약에 채택이 됐다 할 때는 증언 거부권 행사 가능하죠. 그 누구도 자기 범죄 사실 자기 스스로 밝힐 의무는 없어요. 그래서 증언 거부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갑이 유죄 확정이 돼가지고 처벌이 됐다 그러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두 번 다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더라도 아무 불이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처벌받았다면 그때는 진실대로 이야기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딱 진실대로 이야기하라. 그래서 증언 거부권 행사 못한다. 너 진실대로 이야기해야 되고 만약 거짓말하면 유죄죄 성립한다고 봅니다. 적법행위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 거죠. 자, 사실대로 진술할 것에 대한 기대할 수 없다. 지금 처벌 안 된다고 하니까 틀린 거죠. 이건 범죄 성립하는 걸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 돈을 못 준다. 예를 들면 지금처럼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뭐 자영업자들 지금 완전 뭐 너무 힘들다 그러잖아요. 한 푼도 없는데 버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어떻게 그 월급을 주겠습니까? 이럴 때는 도저히 내가 안 돼 갖고 만약 퇴직금 제때 못 줬다면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뭐 없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불법 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 접수가 거부되었습니다. 무신고 영업 행위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한다. 당연히 범죄 인정해야 되겠죠. 적법에 기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범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직장 상사가 범법행위를 하는데 부하 직원이 가담한 경우 가담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이거 처벌돼야 되겠죠. 즉 범법행위에 가담하지 않을 기대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있잖아요. 범죄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게 틀린 겁니다. 이거 말장난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적법에 기대가 있다는 말은 범죄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말은 범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게 상관이 명령을 하더라도요. 위법한 명령에는 따를 의무가 없어요. 적법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있다. 범죄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경찰 절차하면 절도죄. 등록 번호판을 떼하는 것은 또 자동차 관리법 위반죄 별도로 성립합니다. 자, 지금 죄송한 관해서 옳은 것은 되어 있는데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틀렸죠. 같이 성립해야 되고요. 이것도 많이 기출됐던 지문입니다. 자, 이 판례는 뭐 유명한 사건이죠. 자, 업무방해죄는 행위태는 어떻게 됩니까? 거기 사실 유포 위계위력이에요. 폭행을 전형적으로 수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행을 통해서 업무방해를 했다면 폭행죄도 성립하고 업무방해도 성립하고 하나행위로서 두 개 문제 성립하니까 상상익합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2번 지문이 맞는 지문이 되겠고요. 3번에 자, 계속적으로 무면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여러 날 걸쳐 무면 운전한다. 자, 무면 운전은 운전하는 날마다 범죄가 별도 범죄가 됩니다. 운전하는 날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면 운전이나 도로교통 포괄죄 아닙니다. 날마다 별개 범죄가 됩니다. 날마다. 그 다음에 갑이 종중소 토지 명신탁 받아 보관하다가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활동을 차용하기 위해서 건전당권 설정했다. 자, 명신탁자가 건전당권 설정하게 되면 명신탁자에 대한 형익죄가 되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또 매도를 해버렸네요. 그러면 완전히 소유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해버립니다. 맨 처음에 저당권 설정해가지고 소유권을 침해할 위험성을 하나 발생시켰고 그 다음에 또 매도를 해버렸다면 별도의 어떤 법익 침해가 또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불가벌적 상해가 아니라 별도로 형죄를 구성하게 됩니다. 불가벌 상해에 해당한다면 틀립니다. 자, 이건 뭐 유명한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쉽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정보방어 경찰 소속 경찰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문제 삼겠다. 이건 뭡니까? 협박죄 문제죠. 자, 판례가 협박죄를 문제 삼았는데 협박죄는 현실적 공포심을 느낄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의미 내용을 인식하면 기소가 돼요. 협박죄 미수가 되는 경우는 도달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지각하지 못한 경우, 그다음에 의미 내용 인식하지 못한 경우, 이때 미수가 됩니다. 자, 공포감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의미 내용을 인식했다면 기수로 봐야 됩니다. 상대방이 공포를 일으키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 미수된다? 틀렸죠. 기수다 봐야 됩니다.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정당이 국회에서 예산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 듣고 경찰관한테 당사를 포박시켰다. 이것도 유명한 사건이죠. 자, 지금 정당에 대해서 경찰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정당을 폭파시키겠다. 자, 이렇게 되면 경찰관하고 정당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3자에 대한 법익침을 내용하는 해악의 고지의 경우는 협박이 되려 그러면 제3자와 협박의 상대방이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돼요. 정당하고 경찰관 사이에 밀접한 관계 있느냐 없느냐? 우리 판례는 밀접한 관계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 성립이 안 되는 거죠. 맞는 내용입니다.
자, 공무원인 행위자가 상대방 어떠한 이익 제공. 자, 요거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강요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 되는데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불이익을 가하겠다. 이런 뭔가 협박이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 협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지금 뭡니까? 이익을 제공한다. 너 내 말 들으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예? 권력자가 말이죠. 내 말을 잘 들으면 이익을 제공하려고 하고 상대방도 내 이익을 뭔가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있었다. 제공을 요구하면 객관적으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하면 해외 고지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런 건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강요죄는 안 된다 이런 이야기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에 말이죠. 혹은 경제단체라든지 청와대 비서실장이 경제단체에 대해서 뭔가 보수단체에서 집회를 하는데 좀 자금 지원을 좀 해줘라 이런 부탁을 하는 거 있죠. 이런 경우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이거는 인정한 바가 있어요. 근데 강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관련해서 원심 판단하고 대법원 판단이 조금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 원심에서는 원래 1심 재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강요죄를 인정했었거든요. 대통령이 말하는 거를 그걸 내가 거부했다가는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뭔가 그 불안감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게 뭐 협박했다고 볼 수 없다고 본 거죠. 협박한 게 아니고 그냥 이익을 제공하려고 하고 삼성 쪽에서도 뭔가 경영권 승계 관련해서 뭔가 이익을 취하려고 한 바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협박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요죄는 부정이 됐던 게 대법원 결론입니다. 2018년에 낸 거예요. 자, 피고인의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강요하여 물품 대금을 횡령했다는 자인서를 받았다. 이러면 이거 강요 문제거든요. 강요. 그런데 나중에 돈도 뺏었어요. 근데 이 강요죄와 공갈죄가 이게 포괄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요. 돈을 뜯어내기 위한 일련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거라면 공갈죄, 포괄죄가 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이거 판결을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공갈죄, 포괄일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화의사로 휘발유가 사람이 현존하는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살포되어 있다. 이러는 건데, 자, 우리 방화죄 시행 착수식이 언제입니까? 매개물이나 목적물에 불꽃이 일어나야 되죠. 현존형 방화죄 시행 착수식에는 목적물이나 매개물에 점화, 불꽃이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요 매개물이라고 할 때는요, 사람의 몸도 매개물이 될 수 있어요. 사람의 신체도. 그러니까 사람의 신체에 기름기 얹어가지고 불 붙여버리죠. 이럴 때 시행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1번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존군용 방화 시행 착수가 인정이 된다. 언제 기소가 됩니까? 독립연소의 단계죠. 독립연소. 다른 작용을 하지 않더라도 독립해서 연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기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판례 사안에서 독립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불길이 막 천장까지 옮겨붙어가지고 훨훨 잘 타고 있다. 이렇게 되면 독립연소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이번에 보시면 불을 붙인 천조각을 던져서 불길이 방안을 태우면서 천장까지 옮겨붙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제 독립해서 연소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수가 아니고 기소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강도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다음에 살해할 목적으로 주거에 방하여 사망에 이르한 경우에 강도는 현존운용 방화사죄 상상격이죠. 실체격한 게 아니죠. 요거 아까 앞에서 부진정 결과적 가지면 죄수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주군정을 방화사죄와 강도산죄의 관계에서는 강도산죄 형이 더 높기 때문에 고의범위 등이 더 높을 때는 상상격 관계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그대로 풀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주택에 불을 놓고 빠져나오는 피해자 방화 소삭한 경우. 자, 요거는요, 은봉암 사건이라 그래가지고 사실관계가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따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불을 질러가지고 이미 방화죄가 기소에 달한 다음에 그 탈출하려고 한 사람을 못 나오게 막은 행위는 이건 별도 행위로 봐야 돼요. 그래서 방화행위와 살인행위가 별개의 범위로 별개 행위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실체적 합헌 관계가 돼야 돼요. 막아 소삭게 한 경우에 현존의 방화죄, 살인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삭죄가 아니고요. 이건 별개 행위로 보기 때문에 불질러서 이미 기소에 달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또 사람 못 나오게 막은 거는 별도로 살인죄를 구성한다. 실체적 합헌 관계가 됩니다. 자, 14번 문제. 자, 공범과 심호 문제네요. 자, 모해할 목적. 자, 모해 위정죄에서 모해 목적은 우리 판례가 가감적 신분으로 보죠. 그래서 3.3조 단서가 적용됩니다. 3조 단서 적용되는 경우는 신분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대로 따로따로 처벌해야 되죠. 그래서 모해 목적 있는 사람이 모해 목적 없는 사람이 위정을 교사한 경우에 모해 목적 없는 정범은 단순 위정죄로 처벌이 되고 모해 목적 있는 교사범은 모해 위정 교사로 처벌됩니다. 이게 단순 위정죄 교사만 처벌한다는 게 틀렸죠. 3.3조 단서는요.
31조 1항에 대한 특별 규정입니다. 그래서 가감적 신분은 무조건 따로따로 처벌해야 된다. 이게 특별 규정으로 봅니다. 자, 의료인 갑이 의료인 아닌 을의 무면허인이 공무를 한다. 자, 이거는요, 불구성적 신분이라 해서 소극적 신분과 관련되는 거죠. 아무리 의사가 치료행위를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비의료인의 의료법 위반 행위에 가담을 한다. 그럼 같이 공범 성립이 가능해요. 그래서 의료법 위반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해야 됩니다. 없다 하니까 틀렸네요. 자, 신분관계 없는 갑이 신분관계 있는 공모한다. 의무상 변제 그러면 자, 비신분자가 신분제 범죄에 가담하면 3.3조 본문이 적용되죠. 그래서 비신분자도 같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자, 3조 그리고 가감적 신분의 경우는 또 3조 단서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처벌해야 되죠. 자, 업무상 배임죄에서 가감적 신분은 뭡니까? 업무죠, 업무. 업무자라는 요 신분이 바로 가감적 신분이 돼요. 그래서 비신분자는 단순 배임죄로 처벌이 되고 신분자는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갑에게는 형법 3조 단서에 의해서 단순 배임죄가 성립하고 아니죠. 성립은 3.3조 본문에 따라서 비신분자가 신분자와 같이 신분보험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고 처벌만 단순 배임죄로 처벌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처벌이 단순 배임죄로 처벌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성립하는 것은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자, 변호사 갑이 변호사한테 고용, 자, 고용 측까지 돼. 고용이라는 것은 고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고용당하는 거고 고용당하는 사람이 있어야 고용이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필요적 공범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 고용당하는 사람 필요적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필요적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두 사람 사이에서는 형법 총칙 공범기준이 정되지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공동률 교사관계 이러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갑을 을의 변호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 맞네요. 없다 하니까 맞죠. 그래서 있다 하면 틀리는 거고. 그래서 필요적 공범 내부관계 고용관계 이거는 필요적 공범관계이기 때문에 그 내부관계에서는 형법 총칙상의 공범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공동률 교사관계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산학계약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건 자, 죄수 문제가 조금 많네요. 그죠? 지문상으로 봤을 때. 원래 우리 그 수험생들이 죄수 판단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뭐 그 점에서는 조금 뭐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평소에 늘 뭐 문제 같은 데서 다루던 겁니다. 자, 공무원인 의사가 공무서 명의로 허위진단 작성한 경우 허위진단 작성되는 게 아니죠. 공무원이 만든 이 문서는 공문서로 취급해서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상기합 이거 아니고요. 허위 공문서 작성죄만 성립합니다. 자, 사문서를 위조하고 위조한 사무를 행사한 경우에 사무소 위조죄와 행사죄는 실제 합본 관계죠. 별개로 봐야 되죠, 당연히. 별개이. 그리고 시험을 관련 공무원이 돈을 받고 시험 문제를 알려줬다. 그럼 돈 받아 먹으면 수뢰. 그다음에 부정한 행위를 하게 되면 수뢰 후 부정처사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거 그 시험 문제지 같은 거 이거 비밀이잖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뢰 후 부정처사죄와 공무상 비밀 누설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자, 요 누설하는 행위가 요 부정한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상계약 관계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 맞는 내용입니다. 이건 이론적으로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경찰관이 압수물을 범죄 혐의 입증에 사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려줘 버렸어요. 증거인멸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자, 경찰관이 압수물을 피압소에 돌려줘 버리면 이게 증거인멸죄가 되는데요. 이때 직무유기 요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판례는 자기범의 범죄에 이 직무유기는 부자기범이고 부자기범의 불법은 자기범에 흡수된다고 봅니다. 요 속에 포함되어 버리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는 별도로 안 되고 증거인멸죄만 성립합니다. 양죄는 상상과 관계 있다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배임행위와 사기행위가 자, 배임행위의 사기행위 수반대 한계행위라고 벌써 딱 주어져 있죠. 상상기합이야. 자, 배임죄와 사기죄는요, 실질기합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한계행위라면 상상기합 관계됩니다.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판례에 따라 가지고 실질기합은 되는 경우도 있고 상상기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하나행위라면 상상기합 될 수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 컴퓨터 상사기죄. 자, 부정한 명령 할 때, 자, 부정한 명령은 뭐 해킹 프로그램을 씹는다든지 이런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고 이걸 이용하는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묻는 거죠. 지금 정당하지 않은 사무 처리하게. 자, 여기 보면 오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것도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다니까 틀렸죠. 해당된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상사의 정보 처리는요. 이거는 사람의 행위가 게재되면 안 돼요.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금 자동 지급기 같은 경우에 카드 넣고 이렇게 계좌 이체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행위가 전혀 게재되지 않고 자동으로 이렇게 계좌 이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때 컴퓨터 상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행원한테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예금을 출납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은행원이 어떻게 돼요? 그것도 컴퓨터 조작을 하죠. 하지만 사람의 행위가 중간에 끼어 들어가죠.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면 이건 사기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가 들어가지 않고 기계적으로 자동으로 정보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컴퓨터 상호 사기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이거면 재산이나 데이터 처리가 자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결과 처리해야 되고 행위자나 제3자의 재산 이익의 취득은 사람의 처분 행위가 게재됨이 없이 이게 중요하죠. 사람이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사기죄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정보처리 과정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맞는 질문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금융기관 직원이 전산 단말기를 이용해서 다른 공범들이 지정한 특정 계좌에 돈이 입금된 것처럼 허위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이 계좌로 돈이 입금되었습니다. 돈이 입금되면은요, 언제든지 돈 찾아서 쓸 수 있죠. 그럼 이미 기수. 언제든지 돈을 뺏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잖아요. 기수로 봐야 되죠. 미수라고 하니까 틀린 겁니다. 자, 절차한 신용카드를 현금여지 투입하고 미리 하던 신용카드 비밀번호 권한 없이 입력해서 자, 현금을 인출했네요. 컴사 아니죠. 절도입니다. 절도. 타인의 카드를 절도나 강도를 하면 사용 권한이 없는 자가 되고요. 현금 꺼지면 때는 절도가 되고 계좌 이체를 하면 컴퓨터 상사기죄입니다. 현금은 재물이기 때문에 컴퓨터 상사기죄 전상 이익만을 객체하는 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봐요. 물건 구입하면은 사기가 되고요. 이렇게 알아두시고 사기 공갈로 만약에 카드를 취득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때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이기 때문에 사용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때 사용할 때는 별도 문제가 안 되고 포괄일죄가 되죠.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절도죄라고 해야 됩니다. 컴퓨터 상사기죄 아닙니다. 자, 17번 문제. 절도 범인으로부터 작물 보관 의뢰를 받은 자가 정을 알면서 이를 보관하고 있다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 자, 작물 보관죄만 성립하고 횡령죄는 안 되죠. 이것도 뭐 수없이 출제했던 우리 모의고사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자, 작물 보관죄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요. 자, 갑이 예를 들어서 A의 시계를 절도를 해가지고 을한테 맡겼다. 이 사람이 작물 보관자가 됐다는 거죠. 작물 보관자가 됐다. 작물 보관자 됐을 때 이미 피해자의 초구권, 이 사람의 소유권은 이미 침해된 거다 이런 이야기죠. 나중에 이걸 횡령한다 하더라도 이미 다 침해해버렸기 때문에 이 횡령하는 행위는 불가불자 상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상사과 관계하면 틀립니다. 횡령뿐만 아니라 손괴도 마찬가지예요. 작물 보관하고 있다가 손괴하는 행위도 불가불자 상위로 봅니다. 자, 계좌 이체하고 난 다음에 일부 인출해서 정을 하는 을에게 줬을 때 을에게 작물이 성립한다? 아닙니다. 자, 이게 왜 작물이 안 되냐? 자,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이게 컴퓨터 상사기죄잖아요. 컴퓨터 상사기죄는 재산 이익만을 객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작물성이 도출이 안 돼요. 작물은 항상 재물에 관한 재산 범죄가 구성요건 인정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컴퓨터 상사기죄는 재물을 객체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작물성 도출이 안 됩니다. 재산 이익만을 객체할 뿐이에요. 그리고 자기 금융기관에 돈이 들어간 상태에서 현금 인출할 때 현금 인출하는 것이 절도죄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예금주로서 자기 비밀번호를 갖고 자기 통장에 돈을 인출한 거기 때문에 절도죄나 사기죄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작물성을 도출할 만한 재산 범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물 취득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작물이 성립한다는 게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자, 작물인 현금을 금융기관에 작물인 현금 돼 있죠. 현금이 지금 작물이다 이런 이야기야. 작물인 상태에서 은행에 들어갔다가 나와도요. 이거는 가치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작물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작물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된다. 맞죠? 현금이나 자기압수표 같은 거는 고도의 대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변동되지 않으면 은행에 들어갔다 나와도요. 그대로 작물성이 유지가 됩니다. 자, 범범 이해자가 범범이 절차한 차량을 정을 알면서 차량이 작물이다 이런 이야기죠. 운전하면 장소적 이전에 관여하는 거니까 작물 운반죄가 되겠죠. 작물 운반죄 따로 성립한다 이거죠. 그래서 강도를 예비했다면 강도 예비죄는 별도고 다른 누군가의 재물의 전세를 취득하려고 내가 강도 예비를 한다. 그거하고 지금 다른 차량은 또 별개 범죄잖아요. 차량에 대해서 절도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러니까 작물 운반죄하고 강도 예비죄는 별도 범죄로 인정해 줘야 됩니다. 따로 성립한다 맞고요. 그러면 작물죄를 범한 자가 본건과 직별적 관계에 있는 경우에 본범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 공소제기할 수 있다? 아니죠. 이거 친족 상도를 묻는 문제죠. 자, 이 작물범하고요. 피해자하고 친족 관계 있으면 일반 친족 상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직배, 동동배, 직계열적,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이 관계에 있으면 형 면제. 그 외의 친족이면 친고죄가 됩니다. 이 경우에 이제 그 외의 친족이라면 예를 들어 뭐 형제지간이라든지 별거하는 형제지간이라든지 이렇게 되면 친고죄가 돼요. 근데 본범 사유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는 직배 동동배 관계에 있으면 감면 사유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적 감면 사유. 지금 여기서 본범과죠. 요 관계입니다. 요 관계에
이게 직결적 관계 있다면 감면사유라 해야 되지요. 자, 친고죄 아니죠. 그게 틀린 겁니다. 자, 증인이 착오에 빠져가지고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다? 그럼 위정죄 고의가 없네요. 위정죄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거거든요. 기억에 반한다는 인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위정죄 고의가 없는 경우죠. 뭐. 그러니까 이거는 위정죄 범위를 인정할 수 없으니까 위정죄가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자기가 모르고 있으면 고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제3자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에 가담했다. 자, 이럴 때 무고죄의 교사범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공동정은 안 됩니다. 자, 이 사람이 나를 무고하라 해가지고 무고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무고죄 성립해요. 이 사람 무고죄 성립하고 만약 이 사람이 갑이 을에 대해서 나를 무고하러 교사를 했다면 교사범위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무고는 범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범 적격이 없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 가가지고 예상하는 질문에 그대로 대답하고 했다 하더라도 무고죄, 이 사람이 무고죄 된다 해가지고 갑이 무고죄 공동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사범은 될 수 있어도 공동정은 안 된다. 왜냐하면 범인 자신은 그 무고죄 정범 적격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동정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공동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틀린 거죠. 자기 자신이 형사처분 받게 할 목적으로 의사신고하더라도 무고죄 구속권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 무고는 범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기 무고는 범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정언 거부 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정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써 정언 거부를 행사하는데 사회상 장애가 초래됐다. 자, 정언 거부권 불고지는 알아두셔야 되죠. 자, 원칙은 어떻습니까? 원칙은 정언 거부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법률에서 정한 법률이 정한 법률에서 어떤 선서가 있어야 되는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거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아니다. 그래서 위증죄 지치가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정언 거부권 불고지 이렇게 하게 되면요. 불고지 하게 되면 첫 번째, 법적인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아니다. 법률에 의해서 선서한 증인이 아니다. 따라서 위증죄가 안 된다. 위증죄 안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예외가 있어요. 자유로운 진술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상 정언 거부권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 자유로운 진술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경우는 위증죄 성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게 지금 출제된 거죠. 그럼 세 번째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형사소송 절차가 아니라 민사소송 절차라면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정언 거부권 고지 의무가 없어요. 고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고지해주지 않더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고지해주지 않더라도 이건 위증죄 그대로 성립합니다. 위증죄 성립.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아까 우리가 기출지문에 나왔던 거 있죠. 유죄 확정된 경우. 강도상해죄로 유죄 확정된 경우는 그때 정언 거부는 행사 못한다 그랬잖아요. 앞에서 기출됐던 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왔고 두 개 다 나왔네요. 앞에서는 네 번째가 출제된 거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정언 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에 하더라도 사실상 장애가 초래됐다고 볼 수 있는 경우네요. 그러면 위증죄 성립하지 않는다. 볼 수 없는 경우라면 위증죄 성립합니다. 이거는 이제 정언 거부권 고지 관련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내용이고요. 자, 아까 여기 1, 2, 3, 4 하는 것 중에 1번만 안 됩니다. 남 이거 다 돼요. 전부 다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자유로운 진술이 이루어져서 사회상 장애가 초래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하는 겁니다.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정언 거부권 고지하지 않아도 범죄 성립하는 경우고, 아까 강도상해죄 범죄 범하고 일관되게 계속 부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증죄 성립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첫 번째만 안 되는 경우고 나머지 다 되는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갑은 A가 술에 만취하여 한급불능 상태에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누워있는 A를 가늠하였으나 사실상 그러한 상태가 아니었다. 이게 뭡니까? 준강간 불능미수, 최근에 취재했던 많이 이슈가 됐던 사건이죠. 자, 간음 당시에 한글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형제에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도 존재한다. 이건 뭐냐면 이제 강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강간이 아니고 중간간의 어떤 의사로 행위를 했는데 실제로는 의식이 있었던 거죠. 자, 중간간은요, 심신상태에서 한급불능 상태에 있는 자를 간음한 경우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심신상태에서 한급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객체가 범죄가 불가능한 상태예요. 근데 이 사람은 인식은 어떻게 했냐면은 심신상태에서 한급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한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불능 미수를 판단할 때 위험성을 우리 판례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 위험성이 있는지 이걸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피고인의 행위 당시 인식한 사정, 이건 뭡니까? 심상의 항구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 이 인식한 사정을 놓고 봤을 때 일반인이 객관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중간간에 결과 발생 가능하다. 위험성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간간에 불능 미수를 인정했던 사건입니다. 자, 중간간의 고의는 피해자 심상 항구불능 상태에 있다는 것과 그런 상태를 이용하여 가늠한다는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을 의사한다. 고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중간간에 불능 미수가 되려면 중간간 고의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행위자는 심상에서 항구불능 상태 이용해가지고 가늠한다는 그런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갑이 의도한 중간간의 기수가 성립될 가능성이 처음부터 없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식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중간간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죠. 처음부터 없었다. 중간간의 결사가 발생할 위험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이거는 위험성은 인정된다고 봅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항구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놓고 봤을 때는 위험성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없다니까 틀린 겁니다. 자, 갑이 시행에 착수할 당시에 A가 실제로는 심상에서 항구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고, 그렇죠, A를 가늠했기 때문에 착오와 상관없이 중간 기수 아니고 잘 나가다가 갑자기 기수가 돼버렸네요. 불능미수. 자, 중간간 행위 대상은 심상 항구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객체입니다. 그러니까 심상 항구불능 상태에 없는 사람은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죠. 원래 그 불능미수의 요건은요, 불능미수가 되려면 자,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해야 되고요. 결과 발생 불가능해야 되고, 그러나 위험성은 있어야 되죠. 위험성은 있어야 된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죠. 그러니까 위험성 판단 관련해서 판례가 뭐라고 합니까?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인의 관점에서 결과 발생에 가능한지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수 의견은 중간간죄를 볼 때는 대상이 말이죠. 대상이 심신상실이나 항구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이 심신상실, 항구불능 상태에 있지 않으면 자, 이 대상이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불능미수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소수 의견에 뭐가 있냐면 이런 의견이 있는 거죠. 대상이 그냥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응? 그러니까 만약 남자가 만약 중간간을 한다 그러면 여자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소수 의견이에요. 이게 심신상실 항구불능 상태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기만 하면 무조건 중간간이 가능하고, 다만 심신상실 항구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범죄행위 태양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이게 중간간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게 지금 결과 발생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보는 게 바로 이 소수 의견이에요. 이 사람으로 보는 입장. 사람으로 보고 심상의 항구불능 상태를 이용하는 것은 구수요건의 특별한 형태에 해당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 사람이기만 하면 되니까, 여자면 여자이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봐버리면 결과 발생 가능한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장애미수가 되면 장애미수, 불능미수가 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결과 발생 불가능해야 되는 이게 기본 요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신상실이나 항구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객체로 한다. 그러니까 심상실 항구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과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했는 겁니다. 자, 중간간의 객체는 단순히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심신상실 항구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객체가 된다. 이렇게 보는 게 다수 의견. 그러니까 이게 지금 소수 의견을 갖다가 여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지문으로 봐야 됩니다. 다수 의견, 요 앞에 게 이게 다수 의견입니다. 심상의 항구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객체다. 그냥 사람이 객체가 아니고 심상의 항구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객체다. 그러니까 객체가 불가능한 경우란 말이야. 이 갑의 착오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에 대한 이 착오라는 것은 불가능성의 의미입니다.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 불가능하다. 심상의 항구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객체인데 심상의 항구불능 상태에 있지 않으니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야간에 아무도 없는 카페 내실에 침입하여. 자, 야간 주간 잘 보셔야 되죠. 주간일 때는 물색회의가 있어야 시행 착수가 인정이 되고, 야간일 때는 주거침입 시에 야간 주거침입도 착수가 인정이 되고, 특수절도, 예를 들면 야간 손교 주거침입 절도 이렇게 하게 되면 손교행만 있어도 바로 착수가 인정이 되죠. 그래서 주간과 야간은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야간에 아무도 없는 카페 내실에 침입하여 장식장 안에 들어있는 전기 적금통을 꺼내들고 침입하기만 하면 바로 착수 인정돼 버려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미수음이 성립하는 거 되어 있는데, 자,
적금 통장 꺼내 들고 카페로 나오던 중 발각되어 돌려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미 이 통장 같은 경우는 쉽게 운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들고 나와버리면 기수가 돼버려요. 그 때문에 틀린 겁니다. 자, 시행 착수 인정이 되지만 이미 꺼내 들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기수로 봐야 됩니다. 기수.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차한 목적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다. 바로 이거는 못 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침입할 때 바로 시행 착수가 인정이 되고 미수가 되겠네요. 자, 야간에 절도 목적으로 출입문에 절단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특수절도 시행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침입하려다 못 들고 나왔죠? 그럼 손괴만 하면 바로 시행 착수가 인정되기 때문에 특수절도 미수가 되는 거예요. 미수가 되려면 시행 착수가 인정이 돼야 되고 재물 취득에 이르지 못해야 됩니다. 자, 노상에 세워놓은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손전등을 비춰본 경우에 이거는 그 물건 자체를 물색한 게 아니라 그 물건이 있는 장소를 찾는 거기 때문에 범죄 장소를 물색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게 시행착수 인정 안 됩니다. 자동차를 훔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 안에 있는 물건을 훔치려고 누가 자동차 안에 물건을 놓고 내린 건 없나 싶어가지고 손전등을 비춰봤다 이런 이야기죠. 이건 물건이 있는 장소를 찾는 거기 때문에 이때는 훔칠 물건 자체를 물색한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시행착수 인정 안 됩니다. 자, 주점에 침입하여 양주를 바구니에 담고 있던 중 종업원이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담아가지고 들고 나오면 기소가 되겠는데 지금 담다가 그냥 달아나 버린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자, 이거는 준강도. 자, 일단 절도가 미수입니다. 이 상태가 절도가 미수면 준강도도 같이 미수가 됩니다. 준강도의 기수 미수는 절취행위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절도가 미수면 준강도도 같이 미수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뭐 해설을 하다 보니까 뭐 기존에 어떤 뭐 우리 풀었던 문제도 많이 있고 그 뭐 약간 함정을 판 부분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좀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꼭 좋은 결과로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